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병풍처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조차 잠시 쉬어간다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하나둘씩 붉게 물들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들고 기와 지붕이 웅장한 집은 단연초의 진사댁이었는데, 이 집은 곡식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인심 또한 후하여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최 진사댁의 소슬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고, 굶주린 이가 지나가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가풍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최 진사댁 부엌에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이는 본래 이 집안의 핏줄이 아니었으며 10여 년 전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절 입구에 갓난아기인 채로 버려져 울고 있던 것을 최 진사가 가엾게 여겨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가 꽁꽁 얼어붙은 강보 속에서도 살겠다고 바동거리는 것을 보고 최 진사는 이 아이가 복을 타고난 아이라 하여 이름을 복이라 지어주고 거두어 길렀습니다. 비록 신부는 부엌일을 돕는 하녀였으나 최 진사 내외는 자식이 귀한 터라 복이를 친딸 못지않게 아끼며 따뜻한 밥과 옷을 내어주었고, 글 공부도 어깨너머로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복이는 자라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야무진 아이로 성장하여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트기 전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다 부엌 항아리에 가득 채워놓는 것은 언제나 복이의 몫이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늙은 참모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복이의 하루는 새벽별이 희미해질 무렵 우물가에서 시작되었는데,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느껴지는 손끝의 시린 감각조차 복이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기분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슬픔 대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이 집안에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복이가 16이 되었을 때 최 진사댁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김장을 준비하느라 온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날 밭에서 갓 뽑아온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하인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복이는 배추를 절일 소금물을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소금의 농도를 맞추는 솜씨가 기가 막혀 안주인 마님조차 김장 때면 복이에게 간을 보게 할 정도였습니다. 복이는 커다란 나무 함지박에 물을 붓고 굵은 소금을 흩뿌리며 휘휘 저었는데, 소금이 녹아드는 소리가 마치 모래알이 구르는 듯 사각거려 듣기에도 좋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물을 채 썰고 마늘을 찢는 소리가 쿵쿵거리며 울려 퍼졌고, 매콤하고 알싸한 고춧가루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집 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이는 절인 배추를 씻어 건지는 일을 맡았는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포기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어내는 모습이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인들은 힘든 김장 일에도 불구하고 최 진사가 내어줄 돼지고기 수육과 갓 담근 겉절이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복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이 평화로운 풍경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갓 삶은 돼지고기와 김치속을 배추잎에 싸서 먹는 시간이 되자 마당에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복이는 제일 늦게까지 뒷정리를 하다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참모 할머니가 다가와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밥 위에 얹어주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복이 네가 없으면 우리 집 살림이 돌아가겠느냐.
네가 진사 어른 댁 복덩이다. 그 말에 보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최진사 댁은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김장독을 땅에 묻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보기는 장독대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일꾼들에게 일일이 자리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독을 묻어야 김치 맛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것을 보기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마다 땅이 파지고 커다란 옹기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장수가진을 치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보기가 여느 양반집 규수 못지않게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을 대견해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 김장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보기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장독대를 둘러보았는데 땅속에 묻힌 항아리들을 보니 마음이 더없이 든든해졌습니다. 겨우내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가득 찼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자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보기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기와지붕 끝에 걸려있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노을처럼 이 집안의 앞날도 언제나 밝고 따뜻하기를 보기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 곳곳에 호롱불이 켜지고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모여 앉은 식구들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보기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잔불을 정리하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불꽃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습니다. 추위에 떨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최진사의 큰 손, 그리고 처음으로 맛보았던 흰 쌀밥의 달콤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죄를 덮으며 자신의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안채 마루를 닦다가 우연히 최진사 내외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최진사의 목소리에 근심이 서려 있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 한양에 있는 의원에게 다녀와야 할 것 같소.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 큰 병은 아닌지 걱정이오. 최진사의 말에 안주인이 놀라며 당장 채비를 서두르자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마루를 닦으며 주인의 건강이 무사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주인 어른이 집을 비우게 된다면 집안 살림은 누가 돌볼지, 혹여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진사의 한양행이 결정되자 집안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고 보기는 짐을 꾸리는 것을 도우며 꼼꼼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가지며 비상약 그리고 먼 길 가며 요기할 건어물 등을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싸면서 보기는 마음속으로 주인의 무사 귀환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최진사는 떠나기 전 하인들을 모아놓고 집안 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했는데 특히 보기에게는 눈을 맞추며 내가 없는 동안 안 사람을 잘 보필하고 집안 살림이 흐트러지지 않게 네가 신경을 써 다오라고 특별히 부탁을 남겼습니다. 보기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최진사의 당나귀가 멀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최진사가 떠나고 며칠 동안은 집안이 다소 적적했으나 보기를 비롯한 하인들은 주인이 남긴 당부를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보기는 안주인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밤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주인의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그런 보기를 보며 어린 것이 어찌 저리 속이 깊을꼬 하며 혀를 찼지만 보기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마당에 낙엽을 쓸면서도 보기는 혹여나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낯선 바람이 불어오듯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옷차림의 사내가 나타나 최진사댁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돌았고 보기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글쎄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양반이 최진사댁 먼 친척이라면서 이 마을을 서성인다지. 모유, 아낙네들의 말에 보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설마 별일이 있겠나 싶어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는지 그날 오후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이 집 주인의 조카 되는 사람이다.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갓을 비스듬히 쓰고 눈매가 찢어진 낯선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탐욕스럽고 비열해 보이던지 보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생원이라 소개하며 최진사가 한양으로 병을 고치러 간 사이 집안을 돌봐주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주인은 남편의 친척이라는 말에 의심 없이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으나 보기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생원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아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늘부터 이 집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 대신 거만함이 가득했고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보기는 김생원의 낡은 신발과 때 묻은 도포 자락을 보며 그가 양반이라기보다는 시정잡배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참모 할머니도 부엌으로 돌아와 관상이 영 좋지 않아 뱀 같은 눈을 하고 있어 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김생원은 반찬 투정을 하며 밥상을 물리치고 술상을 내오라 소리를 질렀는데 보기는 술상을 차려 나르면서 그의 방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짐 보따리가 풀려 있었는데 책이나 붓 대신 엽전 꾸러미와 낡은 장부 같은 것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가 단순히 집을 봐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나오며 최진사 어른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집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도 김생원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혼자 중얼거리거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와 보기에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보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날이 밝으면 안주인 마님께 김생원의 수상한 점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여린 안주인이 친척이라는 말에 휘둘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듯하여 보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기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김생원이 부시시한 얼굴로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와 마당을 쓰는 보기를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제일 똘똘하다는 그 아이냐? 그의 물음에 보기는 공손하게 대답했으나 그의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끈적거려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생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내 심부름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고 빗자루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생원은 밥상머리에서 안주인에게 곳간 열쇠를 자신에게 맡기라고 넌지시 요구했습니다. 숙모님, 바깥일은 사내가 해야지요. 제가 있는 동안 곳간 관리는 제게 맡기십시오. 안주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김생원이 화려한 언변으로 집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겠다고 설득하자 마지못해 열쇠를 내어주었습니다.
보기는 그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곳간 열쇠가 넘어간다는 것은 집안의 경제권이 넘어간다는 뜻이었고, 이는 곧 재앙의 시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손에 쥔 김생원은 그날로 곳간을 열어 쌀과 곡식을 점검한다며 부산을 떨더니 하인들의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흉년이 들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먹어서야 되겠느냐. 그의 말도 안 되는 핑계에 하인들은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감히 대들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보기는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어린 하인들에게 자신의 밥을 몰래 나누어 주며 김생원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예의주시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서 곡간을 다 거덜내겠구나 하며 탄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생원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진사댁에 이상한 친척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보기는 장터에 나갔다가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이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보기는 사랑채 뒤편을 지나가다가 김생원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는 폼이 심상치 않아 보기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땅 문서는 조만간 내 손에 들어올 테니. 김생원의 입에서 나온 땅 문서라는 단어에 보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댁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자 보기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결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기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진사 어른이 평생을 일궈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자명했습니다. 보기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무슨 일이 있어도 김생원의 검은 속내를 밝혀내고 집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평화롭던 시절은 끝났고 보기와 김생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최진사가 한양으로 떠난 뒤 마을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최진사댁이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거친 고성이나 낯선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하러 산에 오르거나 장터에 나갈 때마다 최진사댁을 곁눈질하며 수군거렸는데 그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굴러온 돌이 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든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기는 우물가에서 이웃집 안악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만 이것이 헛소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생원이 집안의 실권을 잡은 후 최진사댁의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삭막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마당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과 한숨소리만이 감돌았고 윤기가 흐르던 장독대와 마루에는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원은 틈만 나면 하인들을 집합시켜 트집을 잡았는데 마당에 낙엽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게으르다며 호통을 쳤고 밥상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상을 엎어버리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반임을 내세우며 권위를 부렸지만 그 행동거지에는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아랫사람을 짓누르려는 오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보기는 부당하게 매를 맞거나 욕을 듣는 동료 하인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으나 당장은 힘이 없어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곡간의 곡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김생원은 밤마다 정체 모를 손님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눈매가 사납고 옷차림이 단정치 못한 자들이었는데 사랑채에 모여 밤새도록 투전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기는 그들에게 술상을 내가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노름빚이나 사기치는 법에 관한 것들이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김생원을 형님이라 부르며 최 진사댁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팔만한 물건은 없는지 탐욕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김생원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걱정 말게 이 집은 알짜배기 땅이 많아 우리 한미천 잡는 건 시간 문제일세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안채에 계신 안주인 마님은 남편이 없는 불안감과 김생원의 교묘한 횡포에 시달려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갔습니다. 김생원은 처음에는 조카로서 예의를 갖추는 척하더니 이제는 안주인의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안주인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으려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숙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이라며 거짓말을 퍼뜨렸고 안주인에게는 바깥 일은 여자가 알 바가 아니니 방에만 계시라며 사실상 유폐나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보기는 마님의 식사를 챙겨드릴 때마다 김생원의 만행을 고하고 싶었으나 심약한 마님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실까 염려되어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마님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생원은 갑자기 보기를 불러 사랑채 청소를 시켰는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기는 방안을 꼼꼼하게 살필 기회를 얻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어젯밤 마신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고 담배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보기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닦다가 문갑 서랍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겠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랍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낯선 장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본 보기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곳에는 최 진사댁 소유의 농과 밭 그리고 선산의 나무들까지 헐값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침착하게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랍을 닫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참모 할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는데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에 재를 뒤적이며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야, 내 예상이 맞았구나. 저놈은 처음부터 이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게야. 쥐새끼가 쌀독에 들어가면 쌀만 축내는 게 아니라 독까지 깨뜨린다더니 딱 그 꼴이로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보기의 손을 꼭 잡으며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야, 지금 당장 나서서는 안 된다. 저놈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네가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네가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수도 있어.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보기는 할머니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김생원은 집안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험상궂은 패거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보기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일단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김생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는데 김생원은 보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집안의 집기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잘 쓰지 않는 낡은 병풍이나 도자기 따위를 몰래 내다가 나중에는 안채 마루에 놓인 자개장까지 탐을 냈습니다. 보기가 이를 보고 그것은 마님께서 시집 오실 때 해오신 귀한 물건입니다 라고 막아섰지만 김생원은 돈이 급해서 잠시 맡겨두는 것뿐이다라며 뻔뻔하게 둘러대고는 인부들을 시켜 기어코 물건을 실어 나르고야 말았습니다. 보기는 멀어져가는 자개장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었으나 이를 악물고 그 날짜와 가져간 사람의 인상차기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마을의 민심도 점점 흉흉해져 갔는데 최 진사댁에서 흘러나오는 쌀로 떡을 해먹었다는 둥, 김생원에게 뇌물을 주고 소장료를 감면받았다는 둥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김생원에게 아부하여 한몫 챙기려는 간사한 무리들도 생겨나 최 진사댁 사랑채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최 진사의 은덕을 입어온 마을의 점잖은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걱정을 했습니다.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진사 어른이 돌아오시면 이 참상을 어찌 보실꼬. 촌장 어른은 지나가는 길에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고 긴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생원이 보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생원이 겨울철 별미라며 꿩고기를 구해오라고 하인들을 닥달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오르기 힘들다는 하인들의 말에 불같이 화를 내며 매질을 하려 든 것입니다. 이때 보기가 나서서 어르신 눈길이 험하여 자칫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제가 닭을 잡아 맛있는 탕을 끓여 올릴 테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만류했습니다. 김생원은 하찮은 계집종이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나서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눈도 있고 보기의 말이 틀린 것이 없었기에 억지로 참으며 물러섰지만 그때부터 보기를 보는 눈빛의 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생원은 자신의 패거리들에게 저 건방진 계집아이가 눈의 가시야. 내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 같단 말이지. 조만간 손을 봐줘야겠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보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직감했지만 보기는 두려움보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물러서면 이 집은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보기는 참모 할머니에게 들은 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혜롭게 대처하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눈보라가 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최 진사댁의 기와지붕 위에는 눈이 두껍게 쌓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아 집은 마치 버려진 흉가처럼 스산해 보였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아랫목은 냉골이 되었고 하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김생원은 자신의 방에만 장작을 떼어 훈훈하게 해놓고 비싼 비단 이불을 덮고 호의호식했습니다. 보기는 추위에 떠는 어린 하녀에게 자신의 속옷을 벗어 덮어주며 언젠가 반드시 진짜 주인 어른이 돌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이 안주인에게서 억지로 받아낸 인장을 이용해 땅 문서 명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생원은 고을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서류를 조작하려 했는데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보기가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이방의 하인과 김생원의 심부름꾼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 제사상 차릴 때 몰래 도장을 찍으면 그만이야. 그들의 대화는 보기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내일 밤이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 땅 문서가 넘어가면
최 진사댁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았고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보기는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보기는 곧장 참모 할머니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김생원이 내일 밤 제사를 핑계로 안주인의 인장을 훔치려 한다면 그 현장을 덮치거나 사전에 인장을 빼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채에는 김생원의 감시가 심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마당에 쌓인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생원이 의심이 많고 겁도 많다는 점을 이용하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보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붓과 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 진사댁 대문 앞에는 익명의 벽보가 하나 붙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 진사댁 재산을 노리는 도둑이 있다. 하늘이 보고 있으니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빗둘배둘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로 쓰인 이 벽보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김생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김생원은 노발대발하며 벽보를 찢어발기고 범인을 색출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을 마당에 집합시킨 김생원은 몽둥이를 들고 서슬퍼런 눈으로 한 명 한 명을 노려보았는데 보기의 차례가 되자 그의 눈빛이 멈추었습니다. 내년 짓이냐 감히 주인을 능멸하고 이런 흉계를 꾸며. 김생원은 보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보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까막눈이라 글을 쓸 줄 모릅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보기의 당당한 태도에 김생원은 잠시 주춤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기를 더욱 예의주시하기로 하고 그녀의 방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보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김생원의 주의를 벽보에 쏠리게 하여 오늘 밤 거사를 치를 때 빈틈을 만들려는 계산이었는데 일단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원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고 집안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생원은 벽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 하인들을 감시하는 눈을 늘리고 안차의 주변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탈로 날까 두려워 예정보다 서둘러 땅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보기는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온 신경을 사랑채와 안채의 동정에 집중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김생원은 제사 준비를 핑계로 안채로 들어갔고 그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들이 스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보기는 이제 행동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앞치마끈을 단단히 고쳐 맸습니다. 보기는 참모 할머니에게 눈짓을 보내고 몰래 부엌 뒷문을 통해 빠져나와 안차의 뒤편의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으니 손발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보기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안채 방문의 창호지 너머로 김생원과 안주인의 실루엣이 비쳤고 김생원이 무언가 강요하는 듯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숙모님,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김생원의 협박 섞인 회유에 안주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보기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곧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보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최진사댁의 운명이 걸린 밤도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위협적이어서 숨죽여 지켜보던 보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생원은 안주인 마님을 향해 인장을 내놓으라며 연신 으름장을 놓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러운지 겨울밤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안주인은 두려움에 떨며 흐느끼고 있었고 그 가냘픈 울음소리는 보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보기는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김생원의 손이 마님의 옷고름을 잡고 흔드는 듯한 긴박한 움직임이 보이자 보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발밑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 돌멩이가 마치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안채 반대편 담장을 향해 힘껏 돌을 던졌는데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장독 뚜껑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적막하던 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여름에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고 김생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누구냐께 누구 없느냐. 김생원은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허둥지둥 마당을 뛰어다녔고 그 틈을 타 안주인은 황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보기는 장독대 뒤에 더욱 납작 엎드려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소동은 한바탕 지나갔지만 김생원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그는 밤새도록 마당을 서성거리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는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힌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범인을 색출하려 들었습니다. 보기는 그 살벌한 감시망을 뚫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풀려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김생원이 내일은 또 어떤 흉계를 꾸밀지 알 수 없어. 보기의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폭풍우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두침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생원은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는데 그의 표정은 어젯밤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듯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그 눈빛이 유독 보기를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 방에 있던 귀한 옥가락지가 사라졌다. 분명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의 소행이 틀림없다. 김생원의 뻔한 거짓말에 하인들은 웅성거렸지만 보기는 직감적으로 그 화살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생원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하인들의 방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수하들은 다른 하인들의 방은 건성으로 훑어보고는 곧장 보기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보기의 낡은 옷가지와 이불을 마당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 떼와 같았습니다. 보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속으로는 김생원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한 하인이 보기의 베개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들고 찾았습니다. 여기 옥가락지가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보기에게 쏠렸습니다. 이 고향껏 내가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김생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기의 뺨을 후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보기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김생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이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수작입니다. 보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했으나 이미 증거가 나온 마당에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보기의 평소 성품을 알기에 의아해하면서도 서슬퍼런 김생원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변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김생원은 보기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당장 포승줄로 묶어 광에 가두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억센 사내들이 보기의 양팔을 뒤로 꺾어 결박하자 보기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길목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가락질을 하거나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보기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여기서 무너지면 진사댁을 지킬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끌려가면서도 김생원의 비릿한 미소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보기가 갇힌 곳은 집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곡식 창고였는데 밖에서 빗장을 지르면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자 칠흑 같은 어둠이 보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보기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지만 소리내어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보기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지자 희미하게 남아 창고 내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쌓여있는 쌀가마니와 낡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보기는 문득 이 창고가 자신이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하며 숨곤 했던 곳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아늑한 은신처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옥죄는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생원은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 분명 땅 문서를 처리하려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이며 며칠 전 김생원의 방에서 보았던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는 거래 날짜와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헐값에 넘기기로 한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옷이 우시마을 회관 박서방. 보기는 주문을 외우듯 그 내용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기억을 확실하게 다졌습니다. 비록 증거물인 장부는 김생원의 손에 있지만 그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고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틈 사이로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보기야, 잔인해다.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 바로 참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생원의 눈을 피해 몰래 주먹밥 한 덩이와 뜨거운 물이 든 호리병을 틈새로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멈,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보기의 울먹임에 할머니는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안다, 알아. 네가 그럴 아이가 아니란 걸 온 집안 식구가 다 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야 해. 찬모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을 어르신들이 사랑채에 모인다고 하더구나. 김생원 놈이 땅 문서를 넘기면서 증인을 세우려고 하는 모양이야. 그놈은 네가 여기 갇혀 있으니 방해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신이 났어. 할머니의 말에 보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는 그 자리가
바로 김생원의 악행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보기는 주먹밥을 삼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 아침까지 이 창고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할멈, 내일 아침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를 잠시만이라도 밖으로 꺼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고 하면 어르신들 체면 때문에라도 김생원이 막무가내로 거절하진 못할 거예요. 참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어떻게든 해보마.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밥값은 해야지. 최 진사댁이 이대로 넘어가는 꼴은 나도 못 본다. 할머니의 비장한 목소리에 보기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굳은 약속을 나누었고 할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보기는 문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창구 안보기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와 투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쌀가마니 뒤를 뒤져 녹슨 쇠꼬챙이 하나를 찾아냈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문고리를 헐겁게 해놓을 요량이었습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쇠부티에 긁혀 피가 났지만 보기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문틈을 파고 또 팠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그녀의 작업은 거친 숨소리와 쇠 긁는 소리만이 교차하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보기는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핏방울이 마치 최진사댁을 지키려는 붉은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밖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냉기도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보기는 헐거워진 문고리를 확인하고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김생원과 맞닥뜨릴 상황이 수십 번도 넘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오로지 진실 하나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진실이 칼보다 더 날카롭고 무거울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김생원이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두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마당을 쓸게 하고 사랑채 마루를 닦게 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다 되었다는 안도감과 탐욕이 섞인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어서 서둘러라, 귀한 손님들이 오실 테니 차질이 없도록 해라. 김생원의 호통 소리가 창고까지 들려오자 보기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보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결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마을의 촌장 어르신을 비롯한 마을 유지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생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굽신거리며 그들을 맞이했고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어르신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했습니다. 김생원의 뻔뻔한 인사에 어르신들은 헛기침을 하며 마루에 올랐습니다. 보기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며 참모 할머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보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철컥하고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소리였지만 보기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모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눈짓으로 사랑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이다. 어서 가거라. 할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사냥터로 나가는 전사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보기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눈을 찡그리며 사랑채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기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보기가 사랑채 마당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좌중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생원은 마치 귀신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기는 마루 위에 앉은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린 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이 집안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모두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흉계입니다. 보기의 외침은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김생원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하인들에게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기의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엄엄한 목소리로 잠깐 아이의 말을 들어보세.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리 절규하는지 드러나 봅시다 라며 김생원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판은 깔렸고 보기는 품속에 간직해온 진실의 칼을 뽑아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생원을 꿰뚫듯 노려보고 있었고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촌장 어른의 중재로 마당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나 김생원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보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꾸민 완벽한 계획이 하찮은 계집종 하나 때문에 어그러질 위기에 처하자 불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생원은 촌장에게 다급하게 다가가 읍소하며 어르신, 이 아이는 도벽이 있어 광에 가두었던 종년입니다. 앙심을 품고 주인을 모함하려는 것이니 부디 귀담아 듣지 마시고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며 주변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은 김생원의 말보다 흙투성이가 된 채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보기의 눈빛에 더 신뢰가 가는 듯 진중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기는 김생원의 모함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둑이라면 관에 잡혀가 곤장을 맞아도 마땅할 것입니다. 하오나 제가 훔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저분이 감추려 했던 이 집안의 진실입니다. 보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어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뒤 김생원이 들고 있는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서류에는 안주인 마님의 인장이 찍혀 있겠지만 그것은 마님의 자의가 아니라 협박과 회유로 얻어낸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은 진사 어른이 평생을 바쳐 일군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가짜 계약서일 뿐입니다. 김생원은 보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이 고얀년, 네가 글이나 읽을 줄 안다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하며 보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촌장 어른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점잖은 자리에서 어찌 이리 경거망동하는가. 아예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를 대어 반박하면 될 일 아닌가. 서슬퍼런 촌장의 호통에 김생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하인들은 그 틈을 타 김생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김생원의 방에서 몰래 보았던 비밀 장부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마치 눈앞에 장부를 펼쳐놓은 듯 정확하고 세밀했습니다. 지난달 보름 건너 마을 박서방에게 논 5마지기를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넘기기로 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뒷돈 30냥을 미리 받으셨고요. 보기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까지 거론하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 있던 박서방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보기의 말이 사실임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선산의 70년 된 소나무들을 목재상에게 넘기기로 하고 그 계약금은 이미 김생원 어른의 쌈짓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이 적힌 진짜 장부는 지금 저분의 도포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보기에 날카로운 지적에 모든 시선이 김생원의 도포 자락으로 쏠리자 김생원은 사색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행동은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었고 촌장 어른은 눈짓으로 건장한 청년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청년들이 다가와 김생원의 팔을 붙잡고 품을 뒤지자 낡고 꼬깃꼬깃한 장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주워 펼쳐보니 그곳에는 보기가 읊었던 내용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 진사댁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던 김생원의 추악한 탐욕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천하에 쓸어 담지 못할 놈을 보았나. 친척의 탈을 쓰고 들어와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해. 마을 어르신들은 혀를 차며 김생원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촌장은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대노했습니다. 최 진사가 자네를 믿고 집을 비웠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자네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자일세. 김생원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공포만이 가득 찬 얼굴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돈이 급해 눈이 멀었습니다라며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조용히 열리며 수척해진 얼굴의 안주인 마님이 참모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마님은 눈물 젖은 눈으로 마당의 광경을 지켜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생원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자네를 조카라 여겨 믿고 의지했거늘 어찌 이리도 비참하게 내 믿음을 짓밟는가. 자네가 훔쳐간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 일세. 마님의 뼈있는 한마디는 김생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마님의 슬픈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촌장의 명에 따라 김생원을 대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원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짐 보따리를 챙기려 허우적거렸으나 하인들은 그가 훔쳐가려던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 마당 한가운데 쌓아두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김생원을 향해 소금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썩 꺼져라. 사람들의 고함 속에 김생원은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 도망쳤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지 보는 이들의 체증이 싹 내려갈 지경이었습니다. 최 진사댁을 검은 구름처럼 짓누르던 악의 그림자가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생원이 쫓겨나고 나자 집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라 알터니가 빠진 듯한 시원하고 개운한 공기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개 중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보기에게 다가와 와락 끌어안으며 장하다, 우리 보기 네가 이 집을 살렸다. 네가 해냈어 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보기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두려움이 할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주인 마님은 보기를 가까이 불러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님의 손은 비록 야위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보기야,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고생시켰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남편 볼 면목도 없이 죽을 뻔했다. 마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보기는 황송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어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집을 지키는 것이 제 소임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기의 겸손하고 충직한 태도에 마당에 있던 마을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인복도 많지 저런 보배 같은 아이를 두었으니 말이야. 집안의 소란이 정리되자 촌장 어른은 집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왔었으니 이를 씻어내고 새 기운을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참모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걸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죽을 쑤어 애군을 물리치고 놀란 가슴들을 달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창고를 정리하고 마당을 다시 쓸었으며 김생원이 머물렀던 사랑채 방에는 쑥을 태워 나쁜 냄새와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마치 오래된 때가 씻겨 나가는 듯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보기도 부엌으로 돌아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팥죽 쑤는 일을 거들었는데 새알심을 빚는 그녀의 손길에는 다시 예전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해질 무렵이 되자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보기는 커다란 옹기 그릇에 팥죽을 가득 담아 사랑채에 계신 마을 어르신들께 먼저 대접하고 안채의 마님께도 정갈한 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는데 그 맛이 여느 때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빈속이 든든하게 채워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김생원 놈 때문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마는지 몰랐는데. 한 하인의 말에 모두가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뒤 최진사댁의 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마당을 비추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보기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양에 계신 최진사 어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우환을 모두 걷어냈으니 주인어른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보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오늘 이 손으로 집안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보기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하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고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코를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보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대문에 빗장을 걸고 돌아서는 보기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장독대와 든든하게 서 있는 기둥들을 보며 보기는 이 집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전처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보기는 미소를 머금은 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기가 방에 누워 이불을 덮자 온돌방의 따뜻한 온기가 등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겪었던 고생이 꿈만 같았고 지금 느끼는 이 따스함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보기는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며 자신의 용기와 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평온한 밤. 진사댁은 비로소 예전의 넉넉하고 인심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나갔던 진짜 주인을 맞이하고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희망찬 일상뿐이었습니다. 김생원이 쫓겨나고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 보름 남짓 지났을 무렵, 하늘에서는 소미불을 뜯어 널어놓은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은 마치 떡고물에 굴린 인절미처럼 푸근하고 넉넉해 보였고,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올라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보기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길을 내며 눈을 치웠는데,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콧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의 경쾌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근심 덩어리가 사라지자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고, 하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국을 끓이며 오늘따라 까치 소리가 유난히 반갑게 들리는 걸 보니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보다 하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 어귀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와 함께 주인어른 오신다 하는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보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대문 쪽으로 달려나갔고, 안채에 있던 마님도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와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당나귀를 탄 최진사의 모습이 보이자 하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마님의 눈가에는 반가움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최진사는 한양 의원의 용한 처방 덕분인지 떠날 때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으며 그 넉넉한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대문에 들어서며 자신을 기다려준 식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 짐을 풀기도 전에 안주인의 손을 잡고 그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별거 없었소. 집안이 이리도 정갈하고 평온해 보이는 걸 보니 부인과 하인들이 애를 많이 쓴 모양이구려. 최진사의 말에 안주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원이 저지른 폐악질과 집안이 넘어갈 뻔했던 위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내기 위해 보기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최진사의 표정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감동으로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특히 보기가 광에 갇히면서까지 끝까지 집안을 지키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최진사도 눈시울이 붉어져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핏줄이 무엇이고 양반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 조카라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고 남이라 여겼던 아이는 내 자식보다 더한 효를 행했으니 이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최진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고 즉시 보기를 사랑채로 들라 명했습니다. 보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급히 손을 닦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 뒤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진사와 안주인이 나란히 앉아 보기를 맞이했는데, 그 분위기가 엄숙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하여 보기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인어른 평안히 다녀오셨습니까? 소인문안 여쭙습니다. 최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기에게 다가와 흙투성이가 되고 거칠어진 보기에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양반인 주인이 하녀의 손을 잡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지금 최진사에게 그런 격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보기야, 고개 들어 나를 보아라. 네가 이 집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 너를 어릴 적에 데려와 거두었으나
이제는 네가 나를 거두어 준 것이나 다름없구나. 최진사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보기는 고개를 들고 주인을 바라보았는데 주인의 눈에 고인 물기가 보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은혜를 입은 몸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보기에 겸손한 대답에 최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하녀가 아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를 내 수양딸로 삼아 호적에 올리고 내 친자식과 다름없이 대할 것이다. 네가 보여준 품성과 지혜는 어느 양반집 규수보다 뛰어나니 내 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최진사의 파격적인 선언에 보기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곁에 있던 안주인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감의 뜻이 제 뜻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없어 늘 적적했는데 복이 네가 우리 딸이 되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보기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으나 두 분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후 최진사 댁에서는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진사는 읍내 장터에 사람을 보내 최고급 비단 옷감과 꽃신을 사오게 했고 안주인은 직접 보기에 머리를 빗겨주며 단장을 도왔습니다. 보기가 때 묻은 무명옷을 벗고 고운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나오자 집안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평소 부엌길에 가려져 있던 보기의 고운 자태가 드러나자 참모 할머니를 비롯한 하인들은 아이고 손녀가 따로 없네. 원래 귀하게 될 상이라니까 하며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보기는 어색한 듯 수줍게 미소 지었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아기씨였습니다. 최진사는 사당에 고하여 조상님들께 보기를 딸로 받아들였음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국밥과 술을 대접했습니다. 김생원 사건으로 흉흉했던 마을 인심은 최진사의 너그러운 처사와 보기의 신분 상승 소식에 훈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가 복을 지어 복을 받았다며 칭송했고 보기에게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자신을 축하해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신분은 바뀌었어도 겸손한 마음만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한 보기의 심성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잔치에 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식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만 최진사댁 안방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최진사와 안주인 그리고 이제는 딸이 된 보기가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참숯이 발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 석쇠에서는 밤과 고구마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군밤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사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보기의 손에 쥐어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눈 속에 파묻혀 울지도 못하던 핏덩이가 어찌나 가엾던지.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 우리 집 기둥뿌리를 지켜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안주인도 맞장구를 치며 그때 보기가 울음소리가 참 우렁찼지요. 살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보기는 뜨끈한 군밤을 호호 불어먹으며 두 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바깥의 세찬 바람 소리조차 이 방 안의 따스함을 침범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소리가 식구들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보기는 화로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광 속에서의 두려움, 김생원 앞에서의 떨림,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을 때의 통쾌함까지.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온함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도 부엌대기 하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딸이자 당당한 이 집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의 딸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진사는 서한 책상에서 책을 한 권 꺼내어 보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글 공부도 제대로 해야지. 내 총명함이라면 금방 익힐 것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먹을 깔고 붓을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마. 보기는 책을 받아들고 가슴에 품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던 보기에게 그것은 비단 옷보다 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안주인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풀 먹인 하얀 호티불에서는 햇볕 냄새가 났고 따뜻한 아랫목은 온종일 긴장했던 몸을 노곤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소복소복 눈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시끄러움을 덮어주는 하얀 눈처럼 최진사댁의 지난 아픔과 상처들도 모두 덮이고 이제는 새하얀 희망만이 남았습니다. 보기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가래 사이로 보이는 나무의 결이 오늘따라 더욱 든든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된 안주인이 보기의 이불을 다독여주며 좋은 꿈 꾸거라 우리 딸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는 보기의 귓가에 맴돌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보기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숯하는 냄새와 군고구마의 잔향 그리고 어머니의 분 냄새가 어우러져 마음을 더없이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눈부시게 빛날 하얀 마당의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내일이 오면 그녀는 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 집안과 마을에 복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낡은 빗자루 대신 붓을 들고 거친 손 대신 고운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성실하고 따뜻했던 그 시절의 복이 그대로일 것입니다. 어느새 화로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은은한 온기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진사댁 식구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고 밤은 그렇게 깊고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상골마을의 겨울밤은 길었지만 그 긴 밤이 결코 춥거나 외롭지 않은 것은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 내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버려진 아이에서 귀한 딸이 된 보기의 이야기는